70대 어머니 박순자는 오늘도 아들의 집 앞에 서 있습니다. 한때 법정을 주름잡던 유능한 변호사였던 아들 민준. 그러나 50대 초반에 찾아온 조발성 알츠하이머는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아들의 기억이 사라지는 동안 며느리는 차갑게 변해갔다는 것. 순자는 며느리 수진이 집안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 다른 남자와 만나는 모습까지 목격하게 되죠. 치매로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 엄마라는 것도 잊어가는 아들을 지켜보며 순자의 가슴은 찢어집니다. 하지만 이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평생 쌓아온 것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손녀 지우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순자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이야기 길을 걸어주세요. 순자는 6개월 전부터 아들 민준의 이상한 행동들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중요한 법정 날짜를 깜빡하거나 클라이언트의 이름을 헷갈리는 정도였죠. 민준은 서울 강남에서 손꼽히는 기업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20년 넘게 쌓아온 경력과 명성은 탄탄했고 그의 법률사무소는 항상 의뢰인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런 아들이 법정에서 갑자기 말을 잊어버리고 멍하니 서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순자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병원을 전전하며 받은 진단은 조발성 알츠하이머병이었습니다. 보통 65세 이후에 발병하는 알츠하이머가 민준에게는 52세라는 이른 나이에 찾아온 것입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진행 속도가 빠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2년에서 3년 안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무서운 전망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말을 듣고 진료실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환갑도 되지 않은 아들이 기억을 잃어간다는 것. 그것도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무너져간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변호사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트너 변호사들이 안타까워하며 충분한 보상금을 주었지만 민준에게 일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정체성이었고 자부심이었으며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일을 그만둔 후 민준의 눈빛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한때 예리했던 시선은 이제 초점을 잃고 허공을 떠돌았습니다. 아내 수지는 처음에는 남편을 돌보려 애썼습니다. 병원에 함께 가고 약을 챙기고 민준이 잊어버리는 것들을 일일이 메모해 주었죠. 하지만 3개월쯤 지나자 수진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짜증이 늘었고 민준을 대하는 말투가 거칠어졌습니다. 순자가 방문했을 때 수지는 시어머니를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서 돌려보내는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와 표정에 순자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손녀 지우를 보고 싶다고 했지만 수지는 학원에 갔다며 문을 닫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자는 불안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에 대한 연민이나 사랑이 아닌 다른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짜증과 불만 그리고 무언가를 감추려는 경계심처럼 보였습니다. 순자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아들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늦은 나이에 얻은 소중한 아들. 36에 민준을 낳았을 때의 기쁨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고생 끝에 키운 아들이 명문대를 나와 변호사가 되었을 때의 자부심, 그리고 좋은 집안의 여자와 결혼해서 예쁜 손녀까지 낳았을 때의 행복,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평생 일해서 모은 재산이 걱정되었고 무엇보다 12살 손녀 지우가 걱정되었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민준의 집 근처로 갔습니다.
며느리가 밖으로 나올 때까지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죠. 1시간쯤 지나자 수진이 차를 몰고 나왔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습니다. 수진은 고급 레스토랑 앞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다가왔고 둘은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을 확인한 순간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아들은 집에서 흐릿한 정신으로 앉아 있을 텐데 아내는 다른 남자와 웃으며 식사를 하고 있다니. 순자는 그날 레스토랑 밖에서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추운 날씨였지만 순자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손발이 시려왔지만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결심이 더 강했습니다. 수진과 그 남자가 나왔을 때 둘은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다정했습니다. 남자는 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고 수진은 그 남자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준에게 보인 적 없는 그런 밝은 웃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무너졌습니다. 식탁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오래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아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아들이 평생 일해서 모은 것들을 지켜야 했고 손녀의 미래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을 밝히고 아들과 손녀를 지키겠다고. 잠들기 전 순자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민준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새 책가방을 맨 민준의 해맑은 얼굴, 중학교 시절 전교 회장으로 선출되어 상을 받던 날의 자랑스러운 모습, 대학 합격 통지서를 들고 활짝 웃던 20살의 민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어머니를 끌어안으며 기뻐하던 아들, 결혼식 날 순자의 손을 꼭 잡고 감사하다고 속삭이던 그 따뜻한 순간, 사진 속 민준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빛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순자는 며느리 수진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민준의 집 근처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70대 노인이 추운 겨울 날씨에 밖에서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행동 패턴이 점점 드러났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쯤이면 수진은 항상 외출했습니다. 그 시간이면 민주는 보통 낮잠을 자거나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을 시간이었죠. 순자는 수진이 만나는 남자에 대해서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레스토랑 직원에게 넌지시 물어보니 그 남자는 단골 손님이며 이름은 강태윤이라고 했습니다.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사업가로 보인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순자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옛날 친구 중에 탐정사무소를 운영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분을 찾아가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탐정 김 사장은 순자의 오랜 친구였고 순자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는 최소한의 비용만 받겠다고 했습니다. 친구의 따뜻한 마음에 순자는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2주 후 김 사장이 가져온 보고서는 순자의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수진과 강태윤의 관계는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둘은 이미 1년 전부터 만나고 있었고 함께 찍은 사진들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제주도 여행 사진 호텔 앞에서 찍은 사진, 심지어 서로를 끌어안고 있는 사진까지.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보고서를 넘기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재산 이동 내역이었습니다. 김 사장은 금융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민준 명의의 계좌들을 추적했습니다. 민준이 병을 진단받은 후
6개월 동안 총 8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민준 명의의 주식이 매도되었고 정기예금이 해지되었으며 부동산 중 하나가 급하게 팔렸습니다. 그 돈은 모두 수진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곳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순자는 보고서를 보며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껴졌습니다. 민주는 이제 자신의 재산 관리는커녕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법적으로 수지는 여전히 민준의 배우자였고 재산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었습니다. 순자는 법률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아들의 옛 동료인 이 변호사를 찾아갔죠. 이 변호사는 민준과 함께 일했던 후배였고 민준을 존경하고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순자가 가져온 서류들을 검토하던 이 변호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상황이 복잡하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민준이 의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성년 후견인 제도를 신청해서 순자가 후견인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재산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절차가 복잡했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필요한 서류들과 절차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선 민준의 의사 능력이 없다는 의학적 진단서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해야 했습니다. 순자는 그날부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병원을 찾아가 민준의 담당 의사와 상담했고 필요한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법원에 제출할 서류들을 준비하느라 밤늦게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70대 노인에게는 힘든 일이었지만 순자는 아들을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낯선 법률 용어들과 복잡한 서류 양식들이 순자를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하나 배워가며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한편 순자는 손녀 지우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지우의 학교 앞에서 기다렸다가 하교하는 손녀를 만났습니다. 지우는 할머니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슬픔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지우는 할머니 품에 안기며 울먹였습니다. 아빠가 이상해졌다고 자신을 못 알아볼 때도 있다고 했습니다. 12살 아이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엄마는 요즘 집에 잘 안 계신다고 늦게 들어오시고 아빠한테 짜증도 많이 내신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손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가 다 해결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지우의 작은 어깨가 흐느끼며 떨리는 것을 느끼며 순자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모든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수진과 강태윤의 사진들, 재산 이동 내역 통화 기록들, 탐정 김 사장이 모아준 자료들은 명확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제 순자는 법적 절차를 밟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순자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들을 하나하나 파일에 정리했습니다. 각각의 증거에 날짜와 내용을 표시하고 시간 순서대로 배열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지만 순자는 집중했습니다. 이것은 아들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고 순자는 이 전쟁에서 질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수진과 직접 대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오후 순자는 민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연락하지 않고 찾아갔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자 수진이 당황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에는 놀람과 불편함이 동시에 드러났습니다. 순자는 며느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민준이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다가가자 민준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를 못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자신을 10개월 동안 뱃속에 품었던 그 아들이 이제 엄마를 모릅니다. 한때 날카로운 논리로 법정을 주름잡던 그 손은 이제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참으며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에게 부엌에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수지는 마지못해 따라왔습니다. 부엌 문을 닫자 순자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순자는 지난 6개월간 민준이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 내역을 보여주었습니다. 총 8억 원이 모두 수진의 계좌로 갔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수진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태도를 바꿨습니다. 자신은 합법적으로 남편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순자는 강태윤이라는 남자와의 사진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수진과 강태윤이 호텔 앞에서 껴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수진은 잠시 침묵했다가 갑자기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민준의 병수바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고 따졌습니다. 한창 일할 나이에 치매 환자 간병하면서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느냐고 소리쳤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신도 인생이 있다고 민준은 이제 나아질 가망도 없다고 했습니다. 점점 더 나빠지기만 할 거라고 자신은 아직 젊다고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외쳤습니다. 수진의 얼굴에는 죄책감보다는 오히려 자기 정당화의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눈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가득했고 입술은 비틀려 있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의 변화한 모습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여자는 이미 민준을 남편이 아닌 짐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수진의 계획을 묻자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알게 될 거니까 말하겠다며 이혼할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민준의 상태로는 법정에서 이혼 소송도 제대로 대응 못할 거라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지우는 자신과 살 거라고 양육권도 당연히 자신이 가질 거라고 했습니다. 수지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한 듯 했습니다. 재산 분할도 받을 거라며 자신은 정당한 배우자이고 법적으로 자신의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의 뻔뻔함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준이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럴 수 있느냐고 물었지만 수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때는 잘해줬지만 지금은 다르다고 치매 환자의 아내로 살고 싶지 않다고 자신의 인생을 포기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거기에는 한때 사랑했던 남편에 대한 애정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시어머니가 무엇을 하든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재산의 상당 부분은 자신의 명의로 옮겼고 변호사도 선임했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우를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수지는 지우는 자신이 키울 거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엄마이니까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슨 권리로 지우를 보호한다는 거냐고 오히려 따졌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고 어떤 설득도 통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그럼 법대로 하자고 선언했습니다. 서류를 집어들고 부엌을 나왔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아들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지켜주겠다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민주는 순자를 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손길은 따뜻했고 민주는 이유 모를 안정감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집을 나서며 순자는 결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이제는 법적으로 싸워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준비했다면 순자도 준비할 것입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자의 뒷모습은 70대 노인이라고 믿기 힘들 만큼 단단하고 고닫습니다. 순자는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민준의 옛 동료인 이 변호사는 순자가 가져온 모든 증거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우선 성년후견 심판 청구를 진행하고 이혼 소송이 제기되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재산 가압류 신청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에 성년후견 심판 청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동시에 민준 명의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들어갔습니다. 수지는 이 소식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순자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를 질렀지만 순자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남의 집안일이 아니라 민준은 자신의 아들이라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지는 자신이 배우자이고 법적으로 우선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재산 빼돌리고 바람핀 증거가 다 있으니 법정에서 보자고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자의 손이 떨렸지만 이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수진도 맞대응했습니다. 자신도 후견인 지정을 신청했고 순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적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며칠 후 가정법원에서 첫 신문 기일이 잡혔습니다. 순자는 이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수진도 자신의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법정 복도에서 마주친 두 사람은 서로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법정에서 양측은 치열하게 대립했습니다. 수진 측 변호사는 수진이 민준의 합법적 배우자이며 가장 가까운 가족이고 지난 몇 개월간 헌신적으로 간병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후견인으로서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반박했습니다. 수진이 민준이 병을 앓는 동안 재산을 임의로 처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총 8억 원이 빠져나갔고 그중 상당 부분의 행방이 불분명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혼외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도 제시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증거 서류들을 제출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수진과 강태윤의 사진, 호텔 이용 기록, 통화 내역 등 판사는 서류들을 천천히 검토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판사는 변론 기한을 연장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다음 기일은 3주 후로 잡혔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수진은 순자를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증오와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며느리를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한편 민준의 상태는 계속 나빠졌습니다. 순자는 매일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수진이 방해했지만 순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순자가 방문했을 때 민준은 거실 바닥에 넘어져 있었습니다. 순자가 달려가 아들을 일으켰습니다. 민준은 멍한 표정으로 괜찮다고 했습니다. 수진은 자기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순자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우선 아들을 돌봤습니다. 민준을 소파에 앉히고 다친 데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큰 상처는 없었지만 무릎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무릎에 파스를 발라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은 순자가 누군지 몰랐지만 그 따뜻한 손길의 편안함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그날부터 순자는 아예 민준의 집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수진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아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순자는 작은 방 하나를 차지하고 민준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민준을 깨워 세수를 시키고 식사를 챙겼습니다.
약을 먹이고 산책을 시켰습니다. 민주는 순자를 엄마로 인식하지 못했지만 그 따뜻한 보살핌을 느꼈습니다. 순자의 손을 잡고 걷는 민준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었습니다. 지우도 할머니가 계셔서 좋아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 방으로 달려와 하루 일과를 이야기했습니다. 순자는 손녀를 안아주고 숙제를 도와주며 따뜻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수지는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아예 들어오지 않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순자는 지우가 외로워하지 않도록 더욱 신경 썼습니다. 5단계 진실이 드러나다. 두 번째 법정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증거들이 준비되었습니다. 탐정 김 사장이 추가로 조사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강태윤의 신원도 밝혀졌습니다. 그는 사실 사기 전과가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여러 여성들에게 접근해 금전을 갈취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런 남자에게 빠져 민준의 재산을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이 사실이 밝혀지자 수진의 얼굴은 핏기를 잃었습니다. 판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들을 검토했습니다. 수진 측 변호사도 할 말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추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수진이 강태윤에게 보낸 메시지 내역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의 병이 빨리 악화되길 바란다는 내용, 재산을 모두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하고 싶다는 내용, 지우는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둘이서 해외로 나가자는 내용. 법정안이 술렁였습니다. 판사는 수진을 향해 엄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그 메시지들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냉정한 사람이었다니. 하지만 동시에 진실이 밝혀진 것에 안도했습니다. 판사는 신문을 계속했습니다. 수진의 재산 처분 내역을 하나하나 따졌습니다. 수진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변명만 늘어놓았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판사는 임시 처분을 내렸습니다. 민준의 모든 재산에 대한 수진의 접근을 차단하고 순자를 임시 후견인으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수진의 강태훈과의 접촉을 금지하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순자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첫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방심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태윤이 수진에게 연락을 끊었습니다. 법정에서 수진의 상황이 불리해지자 그는 재빨리 도망친 것입니다. 수진은 그제야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태윤은 처음부터 수진의 재산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민준이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것이었습니다. 수진은 무너졌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거짓이었고 남편을 배신하고 재산을 빼돌린 것이 모두 허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무너지는 것을 보며 안타까움도 느꼈지만 동시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선택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었습니다. 6단계 며느리의 후회. 수지는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엄마 방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지우를 달래며 엄마가 지금 많이 힘드시니까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수진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거실에서 민준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조용히 다가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준을 바라보는 수진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후회, 죄책감, 슬픔, 그리고 상실감. 수진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은 수진을 바라보며 어색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내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때 자신을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 똑똑하고 자상했던 남편, 함께 미래를 꿈꾸던 그 사람. 이제 그는 아내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변명이나 적대감이 아닌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민준이 아프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고. 젊은 나이에 치매 환자의 아내가 된다는 현실이 두려웠다고. 그래서 도망치고 싶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강태윤을 만나면서 잠시나마 평범한 여자로 돌아간 기분이었다고. 하지만 그것이 큰 착각이었다고,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을 저버렸다고 고백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렸습니다. 순자는 며느리의 고백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깨닫고 바로잡으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수지는 재산을 모두 돌려놓겠다고 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돈은 모두 민준 명의로 다시 옮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혼은 하지 않겠다고, 민준을 끝까지 돌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믿음은 한 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려운 법이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민준을 제대로 돌보고 지우를 잘 키우라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 다시 믿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수지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약속대로 재산을 돌려놓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계좌에 있던 돈을 다시 민준 명의로 이체했습니다. 급하게 팔았던 부동산은 되찾을 수 없었지만 남은 것들은 모두 원상복구했습니다. 법원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후견인 지정 신청도 취하했습니다. 판사는 수진의 변화를 주목했습니다. 최종 심리에서 판사는 순자를 민준의 성년 후견인으로 정식 지정했습니다. 동시에 수진에게는 엄중한 경고를 내렸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수진은 고개를 숙여 판사의 말을 새겼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순자와 수진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예전 같은 따뜻함은 아니었지만 적대감도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와 수진은 함께 민준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이제 진심으로 남편을 간병했습니다. 아침마다 민준을 깨워 씻기고 식사를 챙겼습니다. 자신을 기억하지 못해도 인내심을 갖고 대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의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수진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와 수진은 부엌에서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거실에서 아빠와 함께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정말 죄송했다고.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자신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을 거다고. 순자를 원망했던 자신이 부끄럽다고, 이제는 감사하다고 진심을 전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두고 이제부터 잘하면 된다고. 함께 민준을 돌보고 지우를 키우자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저녁 네 식구는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가족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지만 따뜻한 분위기를 느끼는 듯 했습니다. 지우는 할머니와 엄마가 함께 있는 모습에 행복해 했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저녁 식사였습니다. 순자는 식탁을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가족이라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가족이라고. 며칠 후 순자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수진이 이제는 민준을 제대로 돌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3번은 꼭 방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민준이 현관까지 나왔습니다. 순자가 신발을 신고 있을 때 민준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조심히 가시라고. 순자는 깜짝 놀라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의 눈빛이 잠시 맑아진 것 같았습니다. 엄마를 알아본 것일까? 순자는 알 수 없었지만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민준도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그 포옹 속에서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민준의 병은 계속 진행되었지만 가족의 보살핌 속에서 평온하게 지냈습니다. 수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헌신적으로 남편을 돌봤고 지우에게도 좋은 엄마가 되었습니다. 순자는 일주일에 3번씩 방문하며 아들과 손녀를 돌봤습니다.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강태윤이 다른 사기 사건으로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수진 외에도 여러 여성들을 속여 금전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수진의 사건도 재조명되었습니다. 검찰은 강태윤을 사기 및 공갈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에서 강태윤의 범죄 수법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치매나 중병에 걸린 배우자를 둔 여성들을 의도적으로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약한 마음을 이용해 접근하고 재산을 빼돌리도록 유도한 것이었습니다. 수지는 피해자 신분으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강태윤에게 속았는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물론 자신의 잘못도 인정했습니다. 판사는 강태윤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기와 공갈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수지는 비로소 완전히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악몽 같은 과거가 진짜 끝난 것입니다. 한편 순자는 민준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했습니다. 후견인으로서 모든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했습니다. 빼돌려진 재산 중 일부는 강태윤의 재산 몰수로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상당 부분 회복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우의 미래가 지켜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준이 평생 일해서 모은 재산은 이제 안전하게 보호되었고 지우의 교육과 미래를 위해 쓰일 것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순자는 민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정원에서 수진이 민준과 함께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수진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학교에서 돌아와 아빠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민준은 지우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딸을 완전히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그 따뜻한 존재를 느끼는 듯 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민준의 병은 계속 진행되었고 앞으로 더 힘든 시간이 올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함께였습니다. 서로를 지키고 보듬으며 함께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순자를 보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에게 다가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적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료였고 가족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5식구는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준, 수진, 지우, 그리고 순자. 거기에는 이제 수진의 엄마도 함께 했습니다. 수진의 어머니도 딸의 잘못을 알고 함께 민준을 돌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식탁은 따뜻한 음식과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가족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순자는 손녀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지우는 이제 예전처럼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와 할머니가 함께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식사 후 지우가 할머니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엄마를 용서할 수 있었냐고. 순자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미움과 분노를 품고 사는 것보다 용서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더 행복한 길이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기 때문이라고. 지우는 할머니의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돌아가신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당신이 함께 키운 아들을 지켰다고, 손녀의 미래를 지켰다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겼다고. 순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70대 노인의 작은 싸움은 이렇게 승리로 끝났습니다. 법과 정의는 결국 오른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처는 있었지만 그 상처를 딛고 함께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버스에 올라타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고. 아들이 자신을 기억하지 못해도 어머니는 아들을 기억한다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가족을 지킬 수 있다고. 몇 년 후 민주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알츠하이머가 끝까지 진행된 후 합병증으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민준의 옛 동료 변호사들, 그를 존경했던 후배들, 그리고 그가 도왔던 의뢰인들. 모두가 한때 빛나던 변호사 민준을 기억하며 애도했습니다. 수지는 남편의 영정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록 마지막 몇 년은 힘들었지만 함께했던 아름다운 시간들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다시 한번 용서를 구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영정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편히 쉬라고. 엄마가 모든 것을 지켰다고. 지우는 할머니와 엄마 사이에 서서 울었습니다. 아빠를 잃은 슬픔이었지만 동시에 할머니와 엄마가 함께 있어 든든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순자는 수진과 지우를 불러 앉혔습니다. 민준이 남긴 재산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이었습니다. 순자는 후견인으로서 모든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해 왔습니다. 이제 그 재산은 법적으로 수진과 지우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순자는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이 재산을 잘 관리해서 지우의 미래를 위해 써달라고. 민준이 평생 일해서 모은 것이니 소중하게 여겨달라고.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약속했습니다. 절대 잊지 않겠다고. 민준의 뜻을 받들어 지우를 잘 키우겠다고. 그리고 시어머니께 평생 감사하며 살겠다고 진심으로 다짐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지우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총명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지우는 법학을 전공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처럼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달리 가족법 전문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을 돕고 싶다고 했습니다. 할머니처럼 누군가의 권리를 지켜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순자는 손녀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자랑스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우는 할머니를 모시고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봄날이었고 산소 주변에는 꽃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지우는 아버지 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아빠가 자랑스럽다고, 아빠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그리고 할머니께 너무 감사하다고.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자신은 아빠의 사랑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을 거라고. 순자는 손녀 옆에 앉아 아들의 묘를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우리 지우가 이렇게 잘 컸다고,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우가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그렇게 용감할 수 있었냐고. 할머니는 70대 노인이셨는데 어떻게 법정까지 가서 싸울 수 있었냐고. 순자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용감해서가 아니라고, 그냥 어머니였기 때문이라고. 아들을 지키는 것은 어머니의 본능이라고.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는 믿음이 있었다고. 지우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주름지고 거칠었지만 그 어떤 손보다 따뜻했습니다. 수지는 이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남긴 재산 중 일부로 시작한 작은 가게였습니다. 카페 한쪽에는 민준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변호사 시절의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수지는 매일 아침 그 사진을 보며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카페에는 종종 치매 환자 가족 모임이 열렸습니다. 수지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다른 가족들을 도왔습니다. 힘들 때 포기하지 말라고,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실수를 저질렀지만 다시 일어선 한 여자의 이야기. 그것은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순자는 이제 80대가 되었습니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정신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주말이면 수진의 카페를 찾아가 손녀와 며느리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 여자는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카페에서 세 사람이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지우가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후회되는 것은 없으시냐고.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없다고, 힘들었지만 옳은 일을 했다고 확신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수진이 덧붙였습니다. 시어머니 덕분에 자신이 다시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그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모두 과거의 일이라고 함께 앞을 보고 나아가자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아픔도 있었지만 희망도 있었습니다. 상처도 있었지만 치유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아름답다고.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 이렇게 아름다운 순간으로 이어진다고. 카페 한쪽에 걸린 민준의 사진이 석양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 여자를 지켜보며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약속 지켰다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지켰고 내가 남긴 것들을 지켰다고. 이제 넌 편히 쉬어도 된다고. 그리고 언젠가 저 세상에서 만나면 엄마에게 고맙다고 말해줘. 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겨낸 승리의 눈물이었습니다. 정의는 결국 승리했습니다. 70대 어머니의 작은 손이 가족을 지켜냈습니다.
법은 오른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이 증오를 이겼습니다. 용서가 복수보다 강했습니다.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저녁이 깊어지고 카페에 불이 켜졌습니다. 따뜻한 빛이 창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그 빛은 마치 희망의 등대 같았습니다. 누군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누군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면, 이 작은 카페의 불빛이 그들에게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순자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밤하늘에 별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별들은 마치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을 응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모든 어머니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내는 모든 사람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의 싸움이 끝났지만 어딘가에서 또 다른 누군가가 싸우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끝까지 싸우라고,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고. 그렇게 순자의 이야기는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70대 어머니가 법정에서 이긴 이야기, 사랑이 증오를 이긴 이야기, 그리고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이야기. 이것은 단순한 승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도 두려움도 막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진과 지우의 삶 속에서,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 순자의 사랑은 계속해서 빛나고 있습니다.